여러분, 지난 10주차에 이어서 오늘은 8주차인데, 사장 디자인 전략 세우기 두 번째 날입니다. 지난주에 전략적 접근하기 했고요. 목표 설정하기. 목표 설정할 때는, 다그마 이론을 이용한다고 했죠. 그다음에 기회 요인 찾기는 수학 분석 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상품을 파악해야 되는데, 상품의 수명 주기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오늘은 이제 소비자에 대해서 소비자 행동과 정보 수용, 소비자가 어떤 식으로 정보를 수용하고 태도를 변형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컨셉 도출과 전략 모델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비자 행동과 정보 수용에 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가 의사결정 과정 이론입니다. 그래서 고객은 새로운 메시지를 노출하게 되면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고요. 점차 흥미와 호기심과 관심을 느끼는 단계를 지나 구체적인 정보 수용, 그리고 성능에 대한, 제품에 대한 확신, 그리고 욕망을 갖게 되면 구매에 이른다라고 말하는 이론입니다. 이걸 우리는 아이드마 이론 이렇게 말하는데요. 고객은 새로운 메시지에 노출하게 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무지의 상태에서 출발하지만 점차 인지하게 되고 알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태도를 변화시키면서 수용하는 단계, 정보를 수용하는 단계로 발전해 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게 되면 주의 단계에는 새로운 자극이 주어지면 신선한 시각적 자극에 시선이 모이고 주의를 집중하지만 아직은 그것에 대해 아는 지식이나 구체적 기억들이 없는 상태. 이를 이제 무지의 상태에서 주의를 끄는 그런 단계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주의를 끌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흥미 유발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데 광고 자극이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길 만한 임팩트가 있는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멋있는 어떤 광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그 비주얼이라든가 어떤 거기서 광고가 제공하는 유익한 정보라든가 또 광고에 소개되는 멋진 장면들 이런 것들을 인해서 흥미를 갖게 되고 관심을 이렇게 이제 표하게 되는 그런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흥미를 갖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욕망을 갖게 단계로 발전하게 되는데 흥미를 계속 이제 관심을 갖게 되니까 몇 번 또 반복하면서 그걸 계속 이렇게 노출에 이제 광고 노출에 이렇게 예, 하게 되면 지속적인 자극을 받을 때 호감이 자꾸 생기게 되고 구체적으로 정보를 수용하면서 갖고 싶어하는 욕망의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이 욕망이 나타나는 단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갖고 싶어 하고요. 네, 갖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돈을 모은다든가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아니면 부모님께 얘기해서 그 기회를 만드는 그런 쪽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기억 단계, 욕망을 느낀 그 상품을 기억을 하고 기회만 있으면 구입하겠다는 그런 신뢰 단계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행동 단계, 구매 단계로 가게 됩니다. 구매를 해서 사용하게 되면 사용했는데 만족도가 높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또 소개를 해준다든가 스스로 또 다음 또 구매하는 재구매를 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표시로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광고에 노출하게 되면 멋진 광고 이렇게 노출하게 되면 먼저 주의를 끄는데 이건 뭐지? 이런 단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이게 발전하게 되면 흥미를 느끼게 되면 이거 정말 괜찮은데 멋진데 갖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점차 발전해 가고요. 다음에 이제 욕망을 갖게 되겠죠. 나도 이거 갖고 싶네. 이거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얼마지? 다음에 기업 단위로 가게 되면 이거 리프레시는 얻을 수 없나요? 뭐 인증샷 찍고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이쪽으로 깊은 관심을 주게 되는 그 다음에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뭐 이렇게 매장 가서 구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뭐 공동 구매를 한다든가 이런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된다. 이 이론을 아이드마를 아이드마 주의부터 점차 그 흥미를 갖게 되고 그다음에 욕망을 갖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행동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아이드마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소비자의 정보 수용 단계에 따라서 적절한 전술 전개를 구사해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충성도를 높이고 소비자가 하여금 제품 구매에 이르도록 제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케이션 단계, 요거를 아이드마 이론이다. 아이드마 의사결정 과정 이론이다. 아이드마 이론이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론이 소비자 행동 이론 모델입니다. 소비자 행동 모델은 세상에서 가장 사람의 마음이 가장 알기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디자인 개발을 할 때 기업들이 소비자의 마음을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만 한다면 쉽게 소비자의 마음을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소비자 행동에 관한 4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심리적 모델, 다음에 경제적 모델, 다음에 사회학적 모델, 통계학적 모델인데, 심리학적 모델은 어떤 소비자는 외부의 자극이나 환경에 심리적으로 반응하며 행동한다고 하는 그런 기본 전제 하에 심리적 모델을 내세우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모델인데, 경제적인 어떤 동물로 사람을 간주하고 구매를 할 때 어떤 가격이라든가 경쟁 어떤 시장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내 형편과 일치할 때 사게 되는데, 너무 비싸거나 또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정도의 환경이라면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세 번째가 사회학적 모델인데요. 사회적 집단의 형태나 직책에 따라서 구매 행동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사회학적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단체 모임이라든가 동창회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향후회라든가 아니면 동료의 어떤 노인회라든가 각각 뭐 여성 어떤 그 부인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룹핑되어 있는 어떤 그런 집단의 형태나 거기서 하는 역할에 따라서 구매 행동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그게 사회학적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통계학적 모델은 지금까지 과거의 구매자들이 어떤 그룹으로 통계학적으로 어떤 그 상품 구매라든가 상품 태도 같은 것이 규명되어 왔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그런 단계. 그래서 이 통계학적 모델을 통해서 어떤 그 소비자들의 행태의 어떤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거가 지난번에 했던 프로젝트 기억나죠?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심리적 속성에는 동기라든가 성격, 태도가 되어 있고요. 경제적 속성은 수입이라든가 가격, 시장 이런 게 되어 있고요. 사회적 속성은 뭐 직위라든가 직급, 여가활동, 소득 집단 이런 게 되어 있고요. 통계학적 속성은 연령, 성별, 교육 이런 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소비자 행동 특성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소비자 행동 연구는 소비자 행동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행동적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파악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떠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행되는 의도적 행동이라든가 어떤 동기가 있으며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동기적 작동 이런 것들에 소비자 행동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소비자 행동은 또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요. 사회적 요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활동 그런 것들이죠. 심리적인 요인들이라는 것은 소비자의 심리적인 만족도라든가 불만이라든가 행복감이라든가 이런 것들 심리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정보 처리하는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 두 가지 방향입니다. 사회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과 정보 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소비자의 반응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하고 요겁니다. 이 표를 보게 되면 이 광고 자극에 사회적 요인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요. 또는 심리적 요인으로 정보 처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패턴, 사회적 요인으로 의사결정하고 심리적 요인으로 정보 처리하는 이 두 가지 패턴 속에 인지적 반응, 전술 반응, 그다음에 제품 선택 이런 것들 이어진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물론 다 이 이론이 딱 맞는 건 아니지만 각자 학자들이 자기가 주장하는 이론 중에 하나씩이니까 쭉 보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 찾으시면 돼요. 자, 다음에 이제 이 소비자 행동 특성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소비자 행동 연구의 중심 틀을 제공하는 것이 행동 특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소비자는 자주적인 사고를 한다. 무슨 얘기냐면 소비자는 어디 끌려가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판단에 의해서 자기가 좋으면 구매를 하기도 하고 좋으면 욕망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굉장히 냉정하고 그런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소비자의 구매 동기라든가 행동 같은 걸 조사를 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조사를 한 이유가 바로 이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구매 동기가 뭔지, 어떻게 구매하게 될 텐지, 행동을 하게 될 텐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소비 행동은 자신의 욕구와 목표를 지향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 소비자 행동에 대한 영향은 사회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한다. 소비자 행동이 불합리하게 되면 어때요? 손해를 보기 쉽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합리적이어야 되고요. 소비자 활동은 마케팅 활동에 영향을 받는다. 또 기업의 마케팅 활동이 소비자 활동과 직결돼서 영향을 준다는 것 때문에 그 부분을 명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가 효과의 단계 모델인데요. 효과의 단계 모델은 이거는 새로운 디자인을 수용하는 정보 수용 단계. 그러니까 소비자가 새로운 광고 정보를 수용하는 수용의 어떤 그 범위 단계, 긍정 강화에 대한 단계를 이렇게 표현한 효과의 단계 모델이다. 하이라키 오브 이펙트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효과의 단계의 변화를 측정, 이것들을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를 측정함으로 해서 디자인이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결과를 어떤 효과를 판단하고 측정하는 기준이 이 효과의 단계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난번부터 쭉 얘기했지만 이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그 다음에 그게 영향을 받아서 상품을 좋아하게 되고 구매하게 되는 그 단계까지 쭉 가는 게 이 효과의 단계 모델 요걸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효과의 광고의 효과를 측정하는 기준이다. 요거 기준 꼭 가지고 그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무지 단계에서 이 제품에 대해서 욕구가 생기게 되면 잠재 고객이 되는데 근데 욕구가 있는 상황에서 광고를 봤더니 인지가 되는 거예요. 주목도가 올라가요. 이건 주목도로 평가합니다. 이제 쭉 광고를 계속 보다 보니까 친밀해지게 되다 이거 친숙도라고. 친숙도가 몇 프로 올라갔는가. 주목도가 몇 프로 올라갔는가. 주목도 위 다음에 친숙도. 친숙도 다음에 호감도. 호감도 다음에 선호도. 선호도 다음에 구매 의향.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갈 길이 굉장히 멀죠. 그래서 요즘 광고를 그 대기업들은 엄청나게 많은 광고를 한 이유가 이 단계를 계속 끝까지 올려서 판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광고비를 투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계 잠재 고객으로부터 인지도, 친숙도, 호감도, 선호도, 확신 이거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게 잠재 고객, 인지 고객, 친숙 고객, 호감 고객, 선호 고객, 확신 고객, 행동 고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구체적으로 다시 보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제품 정보를 보면 먼저 인지하게 된다고 그랬죠. 먼저 인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흥미를 갖게 돼요. 친숙해지고 호감도가 올라가고 선호 고객이 되고 나면 확신을 갖게 되고 이 제품이 최고야 이런 확신을 갖게 되면 이제 구매 의향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서 판매한다는 의사를 결정해서 구매를 한다는 것이죠. 이 모델은 레비지와 스테이너 모델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광고 집행 후에 광고의 효과를 측정함으로써 광고 효과를 알 수 있는 그런 기준이 효과의 단계 모델, 하이라키 오브 이펙트라고 말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달성할 때 바로 이 하이라키 오브 이펙트의 이 단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광고 목표, 디벨 목표를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설정한 것 가지고 나중에 광고를 집행하고 난 다음에 효과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다시 조사해서 파악하면 되겠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효과는 고객을 한 단계씩 이렇게 오르도록 하는 힘이다라고 이 부분이 말을 했고요. 그래서 1단계는 잠재 고객이 됐고요. 이게 점차 인지하는 인지 고객이 된다 그랬고요. 다음에 3단계는 예상 고객. 오늘 예상 고객은 잠재 고객이 예상 고객이라고 볼 수 있죠. 제품을 좋아하는 고객, 호감도 제일 좋아하는 단계. 이거는 완전 선호도 또는 확신 이렇게 되는 거죠. 사고 싶고 소비자층이 갖고 싶은 확신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제 구매를 하게 되는 단계로 발전돼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보세요. 광고가 쭉 지속되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효과가 진자진자 올라가서 여기까지 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사실 광고도 조그마한 데는 많은 광고를 하지 못하면 여기까지 올라가기 힘들다는 거죠. 그때는 이 광고로는 팔지 못하고 어떻게 팔 수 있죠? 광고로는 이 인지 고객이라든가 친숙 고객 정도로만 올라가지도 마케터가 현장에서 마케터들이 능력으로 충분히 팔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광고를 통해서 여기까지만 올려도 굉장히 효과적. 여기까지 올리면 더 좋고.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다시 정리해놨어요. 무지 단계, 무지 단계. 뭐 잠재 고객은 제품을 모르는 잠재 고객. 인지 고객은 제품의 존재를 인지하기 시작한 단계. 친숙 고객은 제품의 기능이나 이익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단계. 호감 고객은 제품을 좋아하기 시작한 단계. 이렇게 보면 되고요. 선호 고객은 이 제품이 제일 좋다라고 확신을 갖게 되는 단계. 그다음에 이 확신 고객은 이거 사면은 절대 손해보지 않아. 꼭 갖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에 속 들어서 구매하고 싶은 확신의 단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행동 고객인데 이거는 구매를 하게 되고 이 구매를 하게 되면 사용하고 난 이후에 재구매를 할 수도 있고요.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거나 자랑을 할 수도 있는 그 단계로 올라갑니다. 요 하이라키 모델, 효과의 단계 모델은 광고의 목표 기준이고 광고의 효과 측정 기준이다.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 정보 수용 모델입니다. 정보 수용 모델 로저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모델인데 남이 원주민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난 다음에 그 정보가 어떻게 주민 사이에 보급되고 확산되는지를 조사한 결과 6단계로 가더라. 그래서 그분이 그걸 정리한 것이 바로 정보 수용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6단계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인식하게 되고 흥미를 갖게 되고 새로운 정보가 자기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평가를 하게 되고 새로운 정보를 실험해보게 되고 먹어보는 거죠. 또 이제 뭐 만져보고 이렇게 꼼꼼히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실험 후 그 정보가 가치 있다고 이게 확신이 간 거죠.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구매를 하는 단계. 이용 가치가 있다고 보는 단계. 그래서 어쩌면 어때요? 다 비슷비슷하죠. 비슷비슷한데 약간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요걸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광고가 노출되면 광고를 인식하게 된다 그러죠. 화려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제품 기사를 발견하고 그걸 이제 눈으로 이렇게 시선을 끌게 돼요. 시선을 주목을 하게 되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의하고 집중하는 흥미교발 단계. 그래서 광고 정보에 흥미를 느껴서 광고를 클릭하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광고에 대한 어떤 그 제품에 대한 이해, 기능에 대한 이해, 효과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광고의 제품 관련 시사를 읽고 원리를 이해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평가하는 단계로 맛보기 실험을 하는 거죠. 생리비 조사하고 먹어보고 만져보고 하면서 알아가는 단계. 다음에 이제 정보를 수용하게 되죠. 의사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수용하게 되는데 이거 정말 괜찮네. 나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확신을 갖게 되는 단계가 되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동 구매 의향인데 하나 사야 되겠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게 정보 수용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비자의 정보를 수용하면서 태도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 그 과정을 배웠고요. 또 지난 시간에는 제품에 대한 그 수명 주기도 배웠고요.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배웠고, 소비자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격과 특성과 이런 것들을 배웠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컨셉을 도출하는 전략 모델들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모델은 이제 컨셉을 뽑아서 거기에 맞춰서 어떤 광고를 펼칠 것인지 방향성을 정하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셉이란 말이 지금 뭐냐? 컨셉이란 말은 우선 명확한 목표 설정이 선행되고 난 다음에, 그죠? 목표 설정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분명한 컨셉들을 도출하게 되고, 이렇게 도출하게 된 컨셉은 커뮤니케이션 진료를 결정하는 방향 어떤 기준이 된다. 그래서 컨셉은 기준이다, 방향이다, 이렇게 진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출된 컨셉은 크리에이티브가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발상의 씨앗이 되고요. 또 크리에이티브를 이끄는 리더의 역할, 그러니까 중심적인 어떤 안내자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목표를 향해 어떤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둥 역할을 한다. 베이직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컨셉트를 핵심 기둥으로 해서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전략 전개와 이를 구체화하는 전술 전개 과정을 도입하게 되는데, 전략과 전술의 차이는 뭡니까? 전략이 펼쳐지면 전략 속에서 그 실체화하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술 전개가 이루어지는 거죠. 뭐 전술 전개는 크리에이티브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략은 광고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과정에서
어,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지를 소비자 언어로 전환하기. 그 과정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함으로 해서 소비자의 마음을 끌어들이는, 그래서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는 이 과정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를 소비자 언어로 전환하는 그런 발상의 정한 과정이 매우 중요하죠. 이런 고객을 지향하는 것, 고객 언어, 고객을 향한 언어, 이런 과정으로 바꾸는 과정을 우리 전환 과정이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창의적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씌워서 이렇게 시각하는 크리에이티브 작업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이것도 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스토리텔링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비자 언어로 고객 언어로 전환된 메시지는 고객에게 친밀하고 고객에게 편익이 되고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그런 언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이제 표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명확한 목표가 주어지면 수학 분석을 통해서, 그죠? 어, 수학 분석을 통해서 기회 요인을 찾게 되죠. 기회 요인은 당연히 제품 특성이나 강점을 찾고 그것을 이용해서 기회 요인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찾은 기회 요인은 컨셉이 된 크리에이티브 컨셉이 되는데, 이 컨셉을 가지고 다시 이제 각각 컨셉마다 이제 짤순이를 하게 되는데, 다음 주에 이제 짤순이를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짤순이라는 거는 제품의 강점 특정이죠. 이거 장점, 이 강점인 특성, 이것을 고객이 원하는, 고객에게 편익을 주는 그런 언어로, 고객 언어로 바꿔주는 작업, 이게 바로 짤순이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거죠. 이건 무엇을 말할 것이냐 하면 여기서부터는 특혜로 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고객의 언어가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제품의 장점을 발상하는 아이디어 스케치 같은 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광고를 표현하게 되는 거죠. 자, 컨셉이란 그러면 무엇인가?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목표가 무엇을 달성할 것인지를 정의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커뮤니케이션 컨셉은 무엇을 말할 것인지를 정의합니다. 무엇을 달성할 것이라면 그 바로 무엇을 어떻게 말할 것인지를 정의하는 것이 컨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컨셉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면, 신상품을 런칭하기 위해, 신상품을 런칭한다는 것은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을 때 말하는 거죠. 폭넓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걸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고,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제로 실천하는 이전의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입하게 되고요. 이런 복잡한 작업을 진행하면서 훌륭한 광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이끌어가는 중심이 바로 컨셉이다. 컨셉 기둥이라, 컨셉이 소위 말하는 그 핵심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런 컨셉이 잘못 선정이 되면 잘못된 디자인 결과를 이루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컨셉 선택이 정말 중요하고, 이것이야말로 기초석을 세우는 탄탄한 중요한 역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정확히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바로 컨셉 설정이니까 오늘 신중하게, 대충 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컨셉을 잘 세우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수가 있다. 여기 이제 컨셉이란 무엇인가를 이렇게 표로 한번 정리해봤어요. 컨셉이란 말은 골격이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의 집의 골격이다. 핵심이다. 핵심 씨앗, 메시지, 씨앗이다. 말하고자 하는 무엇에 해당되는 주제다. 기둥, 제품이다. 제품 자체다. 컨셉이란 말이 이렇게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컨셉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컨셉에는 여러 가지 컨셉이 있는데, 첫 번째 제품 컨셉이 있어요. 제품 컨셉과 광고 컨셉,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컨셉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제품 컨셉은 제품 자체가 지닌 사실적인 속성, 그 개념이라든가 기능, 재료, 뭐 이런 것들, 기술, 재료, 이런 것들 다 제품의 컨셉에 해당될 수가 있다. 근데 이것들이 다 있지만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효과적이고 고객에게 어때요? 충분히 니들을 이렇게 뭐랄까 그 관심을 끌을 수 있는 요소들,
그것들이 바로 제품의 컨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품의 대표 어떤 그 특성, 그것이 제품의 컨셉이다. 이걸 뽑는 작업을 굉장히 어렵게 한다는 거죠. 수많은 기술적인 요소, 재료적인 요소, 효능적인 다양한 기능적인 게 이런 게 있지만 그중 어떤 요소를 우리가 뽑아서 광고에 이용할 것일까를 찾는 것, 그 제품 컨셉을 찾는 과정이죠. 특히 제품이 지닌 독특한 특성, 이것이 제품의 컨셉이다. 이 컨셉은 소비자의 필요와 소비자의 욕구로부터 출발한 요소이며 소비자의 공감을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이고 재료이고 신기술이고 효능이거나 뭐 등등 이런 것들이다. 고객의 가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신비로운 어떤 문제 해결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광고 컨셉. 첫 번째는 아까 제품 컨셉을 했고요. 이번엔 광고 컨셉인데 광고 컨셉은 제품 컨셉을 뽑고 나면 그 제품 컨셉 뽑은 컨셉 가지고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제품 컨셉이 고객에게 어떤 장점을 줄 수 있을까? 그걸 찾는 것이 광고 컨셉이다. 제품이 고객에게 줄 수 있는 제품 이미지를 대표하는 엑기스다. 제품 컨셉의 핵심 내용을 소비자 욕구, 시장의 경쟁 상황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고객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인지 메시지의 핵심 씨앗은 클라이언트 언어로 숙성하여 명확하게 정리한 것, 확실하게 분명하게 정리한 것, 이것이 광고 컨셉이다.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컨셉은 뭐냐? 크리에이티브 컨셉은 광고 컨셉을 가지고 크리에이티브 컨셉을 만들어가는데 이건 소비자의 공감과 행동 유발을 위한 소비자 언어로 표현되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핵심이 되고요. 크리에이티브 컨셉은 디자인 컨셉이라고 하기도 하고 표현 컨셉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컨셉의 마지막 단계다. 표현 컨셉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표현 컨셉, 크리에이티브 컨셉이 아주 명확하면 광고 표현이 명확합니다. 소비자 언어로 스토리텔링하여 소비자 이야기를 디자인하는 씨앗이며 크리에이티브의 핵심 주제가 크리에이티브 컨셉이다. 이렇게 자, 표를 했죠. 마케팅 목표로부터 제품 컨셉을 찾는다고 했죠. 이 제품 컨셉과 시장 경쟁 상황, 그리고 소비자 필요와 욕구, 이거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여기서 분석을 해서 기회 요인을 찾게 되고요. 이렇게 기회 요인을 찾은 그 컨셉 하나하나, 이게 크리에이티브 컨셉이죠. 그것이 광고 컨셉이고요. 크리에이티브 컨셉이 되고요. 이 크리에이티브 컨셉이 고객의 언어로 표출되면서 표현 컨셉이 되는 거예요. 디자인 컨셉이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마케팅 목표가 있고 제품 컨셉, 그것이 광고 컨셉으로 사실 이전에 마케팅 목표가 있다는 얘기, 여기는 뭐가 있죠? 마케팅 컨셉이에요. 마케팅 컨셉, 제품 컨셉, 그다음에 광고 컨셉, 표현 컨셉, 전술 전개 이렇게 점차 좁혀지는 그런 과정으로 간다. 준비요. 자, 이제부터는 컨셉을 우리가 찾는 전략 모델인데 표현 컨셉을 찾는 전략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략 모델은 세 가지 기준입니다. 상품 기능, 상품, 소비자, 시장 이 세 가지를 비교하면서 여기서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구체한 제품의 개념을 한마디로 나타내는 기준이 전략 모델인데 전략 모델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디자이너들의 크리에이티브 철학입니다. 전쟁과 같은 치열한 시장에서 지속하여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생명의 뿌리가 바로 전략 모델이다. 주로 이제 USP 전략, 브랜드 이미지 전략, 포지셔닝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USP 전략, 브랜드 이미지 전략, 포지셔닝 전략이 있는데, 자, 보세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주면, 이 제품의 특성 있죠. 제품, 상품의 특성, 기능. 이것이 시장 경쟁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때,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서 다른 회사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만 가지고 있다든가 이 자체가 너무 괜찮은 기능이어서 고객에게 아주 흡족한 마음을 주고 이럴 때 우리가 쓰는 광고 USP 전략인데 이건 뭐냐면 아주 하드하고 드라이하게 상품의 기능을 그대로 보여주거나 설명하는 그런 스타일. 메시지가 분명하니까 이런 USP 전략 광고 같은 거는 광고 공모전에서 따기 딱 좋아. 근데 이 USP 전략 광고는 대상 따기는 좀 쉽지 않지만 금상까지는 충분히 바라더라. 대상은 그래도 브랜드 이미지나 포지셔닝 전략에서 대상이 주로 나올 확률이 많고요.
그러나 USP 전략 같은 경우는 그도 어느 정도 큰 어떤 상을 충분히 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이 상품의 기능이나 특성을 가지고 광고하는 USP 전략이 되고요. 이제 이게 한참 하다 보면 어때요? 경쟁이 치열해지고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특별하게 우리 기술의 이 차이가 없어져요. 다른 사람들도 다른 회사도 다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기능으로 광고할 수 없게 돼. USP로 광고할 수 없게 될 때는 브랜드 이제 이미지로 광고하게 되는데 이게 소비자의 어떤 그 정서 속에 소비자의 편익 속 소비자의 어떤 마음 속에 상품의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를 심어주는 전략.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 전략은 예를 들어서 뭐 BGM을 아주 멋있는 BGM을 이용한다든가 모델이 아주 유명한 아주 잘생기고 멋진 모델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브랜드를 계속 반복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 그리고 또 이렇게 비주얼도 좀 화려하고 멋진 그런 쪽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관심을 끌어가는 게 우리 말하는 브랜드 이미지 전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포지셔닝 전략은 이 둘 다 어느 정도 포화가 돼 있을 때 USP는 뭐 효과가 없고 브랜드 자체가 이제 아직 포화되어 있고 시장이 만땅 찼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고객의 어떤 머리 내 마인드 속에서 기존에 들어있던 위치를 포기하고 새로운 비어있는 위치를 찾아서 다른 포지셔닝을 만들어가는 이걸 우리는 포지셔닝 전략이라고 해요. 그 포지셔닝을 하게 되면 또 새로운 USP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광고는 포지셔닝 전략에서는 USP 전략을 조금 고급한 전략 형태로 바뀌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보세요. 그래서 USP 전략은 제품의 특성에서 출발하여 경쟁적 우위점을 전략 컨셉에 적용한 물리적 표현 전략 모델이다. USP 전략은 물리적 표현 전략 모델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자, 기술력이 최고 뭐뭐 해서 좋습니다. 아니면 사람의 손을 대신하는 로봇이 어떤 이 제품을 성능을 좌우합니다. 뭐 이런 것들은 다 USP 전략이 되겠죠. 다음에 이제 브랜드 이미지 전략은 이쪽인데 상품 기능과 소비자 편익을 중심으로 하는 모델인데 제품의 특성에서 출발하지만 여기서 출발하지만 우위를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 상황에서 소비자의 편익에 초점을 맞추고 소구하는 심리적 표현 모델. 심리적 표현 모델. 이건 물리적 표현 모델이고 이건 심리적. 다음에 포지셔닝 전략 모델은 경쟁이 심화되어 시장이 더 이상 탈출구가 없을 때 소비자 생활 속 편익에 초점을 맞추고 경쟁의 우위 포인트를 찾아 고객의 머릿속 특정 위치에 브랜드 이미지를 안착시키는 표현 전략입니다. 시장 경쟁력 있는 어떤 것들을 소비자 편익에 맞춰서 포지셔닝하는 소비자의 인식 속에 이게 최고다라고 갖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전략이 포지셔닝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USP 전략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 테드 베이처사의 로스 리버즈가 책을 통해 표현했던 전략 모델이고요. 신제품 런칭 광고에 많이 이용되는 뛰어난 전략 모델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1950년대 미국 광고들을 봤더니 대부분의 광고들이 너무 화려하고 막 굉장히 쇼윈도 중심으로 막 멋진 광고를 많이 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반면에 성공한 광고의 경우를 보니까 이렇게 멋진 비주얼은 없었지만 단일 메시지를 분명하게 명쾌하게 전달하고 있더라. 이게 바로 USP 전략. 그래서 이것이 전략 모델이 USP 전략. 그러니까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기능을 아주 명쾌하게 딱 설명해주고 보여줌으로 해서 그거 괜찮네? 라고 느끼도록 하는 이게 바로 USP 전략 모델이다. 이 USP 전략은 설명과 설득을 위한 과학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광고 공부적 같은 상황까지 딱 좋다. 설명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이런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광고는 소비자에게 무엇을 말할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답이 있어야 한다. 라고 USP 전략이 말하는 기준이 이거예요. 소비자에게 무엇을 말할지 어떤 기능이나 어떤 특성이나 재료 같은 걸 분명하게 정확하게 표현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재되어 있는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특정 요인을 찾아서 그거를 강조하는 스타일의 광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USP 전략 보세요. 이런 것들이에요. 기술, 이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 어떤 재료, 쓰임, 효과, 디자인도 충분히 테크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포장도 될 수 있고요. 기능, 재료, 이게 다 제품의 특성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해서 보여줄 것인지 경쟁 우위 독창적 제품, 독특한 디자인, 분명한 가치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 해서 고객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을 약속하고 고객 언어로 말함으로 해서 고객이 그때 편익을 얻도록 합니다. 이 USP 딱 모델입니다. 이 USP 전략 모델은 몇 가지 설명하고 있는데, 분명히 고객에게 약속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기능을 보여주고 특성을 보여주는 거죠. 분명하게 약속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약속은 다른 경쟁자가 할 수 없어야 되고 우리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유니크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수백만 소비자를 움직일 만큼 강력한 파워가 있는 것이면 참 좋다. 그 얘기예요. 이 USP 전략 모델의 사례들을 보게 되면 M&M 초콜릿 광고가 아주 유명했던 USP 광고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보면 초콜릿을 녹으면 손이 다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래서 초콜릿을 이렇게 코팅을 한 거예요. 바짝바짝하게 코팅을 해서 아이들이 이 M&M 초콜릿을 만져도 손에 묻지 않는 거야. 이게 바로 이제 특징이죠. 굉장히 장점이죠. 그래서 표면이 코팅된 초콜릿 개발을 통해서 제품의 특성을 아이들의 손에 녹지 않고 묻지 않는 제품의 차별화된 장점을 잘 광고에 표현한 그런 광고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M&M 캔디는 손에서는 녹지 않고 입안에서만 녹습니다. 라고 헤드라인을 치고 나가서 상당히 많이 팔렸던 그런 광고 중 하나가 바로 USP 광고 전략 모델의 그 대표입니다. 화이트 맥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사실 맥주 광고 하면은 술 취하는 광고, 뭐 분위기 광고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함께 뭐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건배하면서 마시는 건데, 그런 얘기 하지 않고 지하 땅속 150m의 천연 안반수에서 나온 물로, 깨끗한 물로 만든 화이트 맥주, 이렇게 광고해서 대박이 난 거야. 사람들 의식 속에 사람의 몸은 75%가 물인데 맥주도 물이 좋으면 좋겠지 라고 인식을 하게 됨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팔렸던 그런 광고가 바로 이거예요. 이런 게 대표적 USP 전략 모델의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지하 150m의 천연 안반수로 만든 화이트 맥주, 이렇게 했고요. 폴라로이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즉석 컬러 사진을 얻을 수 있다는 약속. 즉석에서 컬러 사진을 바로 얻을 수 있다. 기가 막힌 특성이죠. 요걸 가지고 그대로 광고. 그다음에 데프로 코팅 요거 프라이팬인데, 이거는 요리할 때 눌러붙지 않는다는 약속. 여러분 계란 후라이 같은 거 막 이렇게 막 눌러붙잖아. 근데 이게 눌러붙지 않는 그것도 강조해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광고하는 이런 거 바로 USP 전략이다. 에프킬라도 향 없이 깔끔하게 파리 모기를 박멸하는 에프킬라. 그러니까 냄새 없이 모기만 잡는다. 몸에는 해롭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했던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USP 전략 모델의 사례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브랜드 이미지 전략 모델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데이빗 오길비가 주장했던 그런 모델이고요. 모든 광고는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한 장기 투자다. 그래서 광고 자체가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거다라고 관점을 봤으니까 당연히 브랜드 이미지 광고는 대표적인 광고라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 전략은 더 이상 새로운 기능을 한계에 드러났을 때, 그죠? 새로운 올라온 기능이 없을 때, 뻔할 때, 많이 판매되고 막 이제 시장 완전히 포화되어 있어 이럴 때, 제품의 기술적 어떤 장점보다는 성능의 이게 장점 이런 것보다는 분위기로,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유명한 모델이 사용하는 화장품 뭐 이런 개념, 아니면 대통령이 먹는 음식 뭐 이런 개념으로 그런 이렇게 어떤 상징적 이미지, 분위기 이미지를 극대화시키고 높은 위치로 이렇게 올림으로 해서 고객들이 선호하도록 만드는, 이런 게 바로 이 브랜드 이미지 전략인데, 바로 제품의 특성보다는 제품의 외모, 분위기, 만족감, 심리적 감동 이런 것들을 목표로 공격하는 것들이 브랜드 이미지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 전략의 기본 개념을 보게 되면요, 제품은 자기만의 독특한 이미지가 있다. 누구나 사람도 다 각각 독특한 이미지가 있죠. 개성이라고 그러는데, 제품에도 개성이 있는데, 이 개성 이미지는 소비자 심리 속에 존재하는 거다. 그죠? 각각 다 갖고 있는 개성이 소비자들이 느끼는 게 다른 거야, 개성이. 그래서 그거를 일방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광고 브랜드 이미지 전략 중에서 우리 제품의 좋은 이미지를 고객의 머릿속에 심어주는 전략이 브랜드 이미지 전략이다. 이미지를 바탕으로 제품을 구매하게 만들고, 제품이 제안하는 심리적인 이익을 고객이 산다는 걸 전제하에 좋은 이미지를 고객의 뇌에 남기기 위한 그런 광고입니다.
그래서 제품의 이름을, 제품의 외적 분위기를, 패키지를, 광고의 분위기를, 뭐 BGM 뭐 이런 것들을 아주 멋있고 아주 훌륭한 것들로 해가지고 모델도 아주 유명 모델로 해가지고 이렇게 광고하게 되면 고객들 마음속에 여기 이 회사 이 제품은 굉장히 믿을만하다라는 신뢰성이 쌓이게 되고 호감도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의미 있는 상징이나 인상을 통하여 소비자의 마음에 제품이 지닌 어떤 개성을 제공하는 것. 어떻게 계획된 감성을 심어주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 전략은 이렇게 이런 것들이에요. 제품의 어떤 색감, 매너, 톤, 느낌, 뭐 디자인 분위기, 포장, 어떤 고급감, 뭐 이름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한때는 옛날에 뭐 일본 이름이나 미국 이름이 굉장히 선호한 적이 있었어요. 뭐 그런 거 이것들이 다 어떤 제품의 감성적인 어떤 요소들이 이것들을 브랜드 이미지로 이용하는 그런 전략이 되어 있어요. 이것들은 뭐 마음에 존재하는 고객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제품의 독특한 이미지 그거를 개성이라고 하고 이 개성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변 통로를 이용하는데 주변 통로라는 건 제품 자체의 특징을 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 모델의 이미지라든가 BGM 음악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그 주변 어떤 분위기 광고의 어떤 그 전체 이미지 이런 것들로 그런 광고의 제품의 개성을 전달하는 그런 것들이 브랜드 이미지 전략이다. 이거는 감정 터치, 심리적 만족도 이거를 목표로 발전해가는 게 브랜드 이미지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브랜드 이미지는 브랜드 개성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브랜드 개성, 브랜드 이미지. 다음에 소비자 심리 측면에 강하게 어필하고요. 브랜드 이미지는 사실상 판매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의외로 판매에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유명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요즘 그 잘 나가는 뭐 카데언이 입은 옷 대박 치죠?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주변 통로에서 제품이 판매된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 하게단지 광고 보시게 되면 이 제품이 뭐 성분이 뭐다 뭐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그냥 먹고 입맛을 다시고 있는 거죠.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제품과 가격, 유통, 근무권 증명에서 기존 브랜드가 뚜렷한 차별화를 시도하여 고급 아이스크림,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이 컨셉을 하게단지가 만들어서 성공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너무 맛있어서 계속 빨고 있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고 이런 거. 이런 걸 이용해서 이미지, 어떤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가는 이런 게 브랜드 이미지 중요한 한 사례가 될 수 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포지셔닝 전략 모델인데요. 포지셔닝 전략은 단순 메시지에 반복된 자극을 통해서 고객의 머릿속에 특정 영역의 인식 공간을 확보하고 그곳의 브랜드 파워를 자사화, 경쟁사 제품의 강력점을 고려한 포지셔닝을 만들어내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경쟁이 심화되어 있을 때 심화되어 있는 경쟁 그 위치를 벗어나는 새로운 영역을 새롭게 구축하는 그게 포지션 전략인데 고객의 이제 정보 수용 능력이 한계를 느낄 때 그렇죠. 비슷비슷한 가격가 잔뜩 있어 뭐가 좋은지 모를 때 이럴 때 되는 거죠. 별 특별한 제품 특징이 없을 때 새롭게 포지셔닝하는 전략 모델이 필요하게 되고 그것을 찾아서 광고 전략 모델로 적용하게 되면 포지셔닝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포지셔닝 방법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어느 방법이나 경쟁 브랜드와의 상대적 위치 관계라는 시점이 반드시 들어있다. 다른 경쟁 브랜드와 상대적 위치를 만들어 가는 건데 다른 경쟁 브랜드와는 다른 위치를 찾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품 특성, 고객의 편익에 의한 포지셔닝, 가격이나 품질에 의한 포지셔닝, 그다음에 사용 상황이 다르다. 제품 사용자가 다르다. 제품 종류가 다르다. 문화적인 심벌이 특별하다. 경쟁 상대가 다르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포지셔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게 포지셔닝 맵 제가 그냥 사례로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제품이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데 무슨 경쟁회사 제품이랑 잔뜩 이쪽에 몰려 있으면 이게 이제 남자다운 이미지, 한물간 이미지, 오래된 이미지라는 거죠. 우울한 이미지, 뭐 강한 이미지 이쪽에서 제품을 잔뜩 스모드 광고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남성 제품 이런 것들이 그런데 시장에 포화되는 게 더 이상 우리가 시장을 지배할 수가 없고 이럴 때는
이쪽에 비어있는 공간, 여성 이미지로 만들어서 타고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품 자체를 색을 여성스럽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패키지를 여성스럽게 만들어주고, 구조를 여성스럽게 만들어서 여성 전용 제품으로 만들어 받게 되면 이게 새로운 포지셔닝. 이쪽에 있던 제품을 이쪽으로 옮겨오는 거. 포지셔닝, 이게 포지셔닝의 새로운 어떤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 이미지, 딱딱한 이미지 제품들이 잔뜩 몰려 있는데 우리 제품을 여기 넣는 것보다는 이 창조적인 이미지, 부드러운 이미지 이쪽에 넣으니까 훨씬 고급감이 있고 신선한 감이 있더라. 그러면 우리 제품은 부드러운 디자인으로 창조적이고 굉장히 심플하고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제품을 개발해가지고 이쪽에다 런칭을 하게 되면 고객들의 마음속에 이 제품들은 하드하고 드라이하고 뭔가 재미가 없는데 이 제품은 새로 바뀐 게 굉장히 창조적이고 부드럽고 또 굉장히 세련되구나 라고 느끼는 이미지, 그게 여기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포지셔닝 웹을 통해서 고객의 머릿속에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어서 주는, 요게 바로 포지셔닝 전략 모델이다. 이거 다 그런 개념이에요. 기존의 제품들이 차가운 느낌, 딱딱한 느낌이 이렇게 제품들이 몰려 있는데 우리 제품은 새로 개발하면서 딱딱한 느낌, 부드러운 느낌으로 여기다가 포지션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기존의 시장과는 다른 제품인데, 그 중요한 건 무조건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고객을 조사해서 고객이 이쪽 제품을 원하지 않으면 여기 할 수가 없어요. 잘 조사해 봤더니 고객이 은근히 이쪽의 제품을 원하는 부분이 있더라. 고객이 우리 이 제품을 좋아할 만한 고객이 충분히 있더라. 이럴 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게 바로 기회를 찾는 거죠. 고객 조사를 했더니 고객이 이쪽을 되게 선호하는데 제품이 없는 거야. 우리한테 기회죠.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축구 들어가는 게 바로 포지셔닝 전략이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포지셔닝 전략 모델은 7가지로 쭉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제품의 특성이나 고객의 편익에 포지셔닝하는 거예요. 특성이 곧 어때요? 장점이고 장점이 고객에게 주는 편익이라고 그랬죠. 특성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걸 우리는 이거로부터 포지셔닝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제품의 특성을 새롭게 바꿔서 그것으로 아까 말한 이런 새로운 어떤 시장에 이런 기회를 만들어가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성, 제품의 특성을 기존에 있는 특성이 같지 않은 다른 영역에 있는 특성을 찾아가지고 포지셔닝 하는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칼톤 담배가 알고 계십니까? 피우시는 담배 탈압류량이 칼톤 초저탄을 4mg 이런 식으로 써요. 이건 뭐냐면 칼톤 브랜드는 타르가 아주 낮은데 아주 초저탄이고 4mg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런 표현으로 니코틴과 타르가 적은 담배라고 하는 포지셔닝을 하는, 새롭게 포지셔. 이것이 분명히 USB잖아요. USB를 새롭게 만들어줘서 새롭게 리포지셔닝 했다. 그래서 포지셔닝 전략이다. 특성을 새로 만들어서 포지셔닝 한 거다. 메리트 라이트 담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랜 개발 노력이 저탄의 담배가 전혀 갖지 못했던 새로운 맛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번에 담배가 새로운 맛을 내는 담배. 그래서 저탄화이면서 두 가지 메시지죠. 저탄화 담배, 새로운 맛을 느끼게 하는 담배. 두 가지 맛 하나로 묶은 거예요. 이것도 단일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메시지가 두 개나 세 개 있던 이렇게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저탄화 담배가 전혀 갖지 못했던 새로운 맛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탄화이면서 풍부한 맛을 지닌 담배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것 또한 제품의 특성과 고객의 편익에 포지셔닝한 그런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담배들 광고 보게 되면 칼톤과 같이 단일 특성으로 포지셔닝하기도 하고요. 그 밑에 메리트 라이트처럼 두 개의 복수의 특성을 하나로 묶어서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 특성을 하나로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하나의 심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 포지셔닝 전략은 사용 상황에 의한 포지셔닝. 사용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를 특별하게 포지셔닝하는 건데, 이런 거 있잖아. 입학 축하 상품으로 광고할 때. 또 다른 거는 해당이 안 돼. 입학한 사람에게 축하 선물이 되는 거죠. 결혼 축하. 사용 상황에 따라 추석이나 연말에 선물로, 또는 저녁 식사에만
먹는 그런 걸로, 또는 아침 식사에 뭐 이런 생활 상황에 결부시켜서 포지셔닝 하는 거, 이런 것들 우리는 사용 상황에 포지셔닝 하는 거다. 굿모닝 매기입니다라는 슈퍼 광고가 있었는데요. 원래 이 슈퍼는 저녁에 먹는 그런 제품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저녁에만 먹어보니까 사람들이 저녁에는 잘 먹지도 않고 뭐 퇴근도 안 하고 뭐 그러니까 아침에 먹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예 노골적으로 굿모닝 맥입니다라고, 굿모닝 아침이잖아. 아침이니까 넣어가지고 광고를 했더니 아침에 많이 팔리고 아침 식사할 때 같이 먹는 음식으로 이렇게 자기매김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 상황을 바꿔서 저녁에 먹던 걸 아침으로 바꿔서 한다. 이렇게 해서 포지셔닝의 위치를 전환시켜 놓고, 이것들이 사용 상황에 대한 포지셔닝. 세 번째, 가격과 품질에 대한 포지셔닝인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고가 품질이나 저가 품질, 저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가 하면은 뭐 보급품 아니면 뭐 이런 건데, 보급품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주 저질 제품이라고 인식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급품 이 전략은 잘 쓰셔야 돼요. 한번 저 보급품으로 인식이 되고 나면 고급품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또 고급품으로 돼 있는 걸 저급품으로 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어쩌다 한번 이벤트 하거나 선물하거나 할 때 한 번 정도 세일을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자주 하면 보급품으로 바뀌어요. 이미지가 보급품이 되고 나면 다시 회복하기 곤란해지니까 아주 신중하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격은 품질이다라는 인식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소비자 속에는 비싼 건 좋은 거, 싼 거는 뭐 저거, 그냥 쓸만한 거, 이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에 대한 부분, 특정 브랜드는 인스턴트 라면을 고급 제품 상품으로 새롭게 포지션에 성공했다. 요즘 뭐 아이스크림도 고급 아이스크림 성공했죠.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가격과 품질에 대한 전략, 이걸 통해서 포지셔닝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했던 그 얘기예요. 고급 시장의 포지셔닝 제품의 가격을 내려서 재포지셔닝 하게 되면 당장은 판매량을 높일 수 있는데, 이게 계속 지속될 때 어때요? 고급품이라는 이미지가 탈락돼요. 그래서 고급품으로 떨어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재포지셔닝 할 때는 한두 번으로 끝이 된다.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바로 정상 회복시켜서 광고를 해줘야 된다. 그렇죠? 다음 네 번째가 제품 사용자에 대한 포지셔닝인데요. 상품의 가치를 사용자 집단에 연합시키는 방법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이 제품을 쓰는가에 대한 포지셔닝. 대통령이 쓰는 상품 이렇게 한다면 거기서 사용자를 포지셔닝 한다. 예를 들어서 뭐 매일 그 우유 배달부 아줌마가 뭐 들고 다니는, 뭐 타고 다니는 자전거, 이렇게 하면 그거는 배달부용 자전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포지셔닝을 딱 맞춰주면 그 자전거는 배달용으로 짐 실는 걸로 이제 딱 저기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아니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의 이사가 출퇴근할 때 타는 자전거, 그렇게 한다면 또 고급 자전거, 그죠? 이사 정도 되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 그런 출퇴근용 자전거다. 괜찮네. 소위 말하는 포지셔닝 위치를 변화시켜요. 여기 제품 사용자의 포지셔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부류 소비자에게 사용을 권유하는 전략이고요. 단지 특성인가 브랜드를 결부시킬 것인가, 아니면 그런 사람처럼 사용하기 바란다. 자, 대통령이 먹는 커피, 그럼 당신이 먹어도 대통령이 먹는 것처럼 뭔가가 풍미가 있어 라고 느끼도록 한다. 그런 다 포함될 수 있다. 자, 이건 보면 바카스디가 사실 이게 오래된 브랜드예요. 그래서 낡은 브랜드고 거의 망해가던 브랜드였는데, 광고를 이렇게 요즘 다변하면서 할머니가 먹는 바카스, 우리 아빠가 먹는 바카스, 엄마가 먹는 바카스, 우리 동생이 먹는 바카스,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집에 들어가는 우리 누나가 먹는, 이런 식으로 전 가족을 대상으로 필요해독제를 광고했더니 지금은 뭐 모두가 먹는 그런 필요해독제가 된 거예요. 이게 아주 바로 사용자에 의한 분신이 성공한 사례예요. 실제로. 그래서 젊은 브랜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사실 되게 오래된 브랜드거든요. 거의 제가 태어나기 전에도 있던 브랜드니까 얼마나 오래됐죠. 근데 이게 새롭게 젊은이들에게도 포지셔닝 해놓은데 성공한 게 바로 바카스입니다. 보시면 되고요. 제품 종류에 따른 포지셔닝인데요. 이거는 세븐업 광고가 아주 대표적인데요. 세븐업이
세븐은 술 마실 때 타서 마시는 음료수로 미국에서 알려졌었어요. 근데 콜라는 음료수로 시장이 엄청나게 지배하고 있었죠. 근데 세븐업이 콜라 시장을 너무 강력해서 어떻게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세웠던 전략이 이렇게 은콜라, 우리는 세븐업은 콜라가 아닙니다라는 광고를 했어요. 세븐업은 콜라가 아닙니다. 새로운 드링크입니다라고 광고를 했고, 이게 계속 했더니 먹혀들어. 그래서 콜라를, 진한 콜라를 먹을 사람은 콜라를 먹되 좀 부드러운 음식을 음료를 원할 때는 세븐업을 마시는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전환시킨, 그래서 제품 종류에 따른 포지셔닝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적인 심벌에 대한 포지셔닝인데, 이건 예를 들어서 뭐 경쟁 제품이 하고 있지 않은 심벌 이런 걸 발굴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광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심벌의 의미를 브랜드화 시킨다든가 연합시킨다든가 포지셔닝 이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외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이나 국내 지방색이 강한 관광지를 이용하기 쉬운 그런 전략인데, 태극기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요즘 우리가 이제 그 캐대헌의 어떤 뭐 이렇게 혜택 같은 거 이런 거 위해서 광고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문화적 심벌에 의한 포지셔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말보루 광고도 아주 문화적인 심벌의 대표적인 건데, 이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막 이렇게 다 터프한 모습으로 그만한 모습 탁 하면서 담배 피고, 또 이 뭐 이렇게 저 담배 여기를 이렇게 막 이렇게 입을 자간자간 씹는다든가, 뭐 이런 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담는 이런 어떤 칙칙을 이렇게 한다든가, 뭐 이런 모습들 하고, 음악도 그냥 막 이렇게 휘파람 소리 비슷한 거 이렇게 내고 말소리 내고 하면, 이런 광고가 말보루의 대표적인 광고. 이거는 잡지 광고나 포스터나 뭐 다 모든 부분에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광고를 취하고 있는데,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문화적인 터프하고 이 카우보이의 어떤 이미지, 이것이 담배와 일치하는, 담배 말보루 광고는 카우보이가 피는 아주 짙은 맛, 강한 맛, 터프한 맛, 그거다라는 이미지, 상징 이미지를 부여한 그런 광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버진 애틀랜틱 항공, 요거는 원래는 이 광고가 나가기 전에는 모든 비행기는 남성 이미지였고요. 남자들 뭐 사장님들이나 고급 이런 사람들 타는 그런 이미지 돼 있었는데, 이 버진 애틀랜틱이라는 이 광고회사가, 이 항공회사가 보세요. 이게 컬러풀하고 아주 색감도 막 빨간색, 뭐 핑크빛 해갖고 굉장히 여성스럽게 디자인을 하고, 거기다 뭐 꽃도 달고 이렇게 모델, 여자 모델도 이렇게 해갖고, 이 모델을, 여자분을 여왕처럼 생긴다 이렇게 그런 배지로 광고를 해요. 그래서 버진 아틀란틱은 여성을 위한 항공사다. 여성을 이렇게 임금님처럼 모시고, 여성을 항상 이렇게 뭐랄까 남성이 자기 아내를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보듬고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는 여행사다, 이런 이미지로 광고를 해갖고 성공한. 그래서 이자들은 거의 뭐 일부러 막 버진 어틀랜틱을 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이런 광고 중 하나가 문화적 신분에 의한 포지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경쟁 상대에 의한 포지셔닝인데, 경쟁 상대를 주로 하는 포지셔닝은 주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경쟁 제품을 직접 인용해서 서로 비교 광고하는 것들이 주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비교 광고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미국 같은 비교 광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경쟁 상대의 제품 이미지가 마켓 시장 타겟의 인식 속에 확고히 자리 잡다면, 자사 유사 브랜드의 단점을 엮어서 거기서 극복하려는 의지를 포지셔닝 포인트로 내주는 그런 것들. 그래서 뭐 ABS 렌트카는 넘버 2 렌트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예요. ABS는 2위이기 때문에 1위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신발도 닦아줍니다. 고객의 먼지가 묻지 않도록 합니다. 고객이 앉는 의자는 진짜 가장 깨끗하게 관리합니다. 하루에 10번씩 닦습니다. 고객의 신발은 잘 정리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지를 닦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쭉 주면서, 우리는 2위 브랜드이기 때문에 1위가 아니고 2위 브랜드이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더니 어느 순간에 고객들이 ABS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헤르츠라는 렌트카가 1위 브랜드였는데 지금 딱 ABS가 1위가 바뀌어버렸어요. 이 바로 이게 경쟁 상대에 의한 포지션이에요. 우리는 헤르츠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말을, 헤르츠란 말을 안 했어요. 그냥
우리는 넘버 2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런 광고를 해갖고 고객의 마인드에 최고 브랜드로 인식된 그런 사례가 실험할 수 있어요. 자, 이게 그 얘기죠. 저희는 2등이어서 열심히 일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고객 만족을 추구한다는 역발상적인 표현입니다.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까지 꼼꼼하게 관리하는 고객 서비스를 통해 고객 만족도 1위를 추구하는 대상입니다. 라는 광고에서 대박을 친 광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펩시콜라 같은 경우는 보면 이건 이제 비교 광고인데요. 이거요. 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카콜라 이게 로고를 못 넣죠. 미국은 이거 다 이렇게 넣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직접 이제는 챌린지 먹어보고 어떤 게 맛있는지 이런 거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쟁 상대의 포지션은 굉장히 조심스러워. 리더 상품이 존재하고 그 뒤를 따라가는 2위 상품이 이제 쓰는 전략인데 비교 광고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우리나라는 광고법에서 저촉이 돼서 나중에 제재를 받게 되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이 비교 광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경쟁회사 비교 광고를 하지 않고 우리 회사의 과거 제품 작년이나 재작년 기존 제품을 가지고 신제품과 비교해서 광고를 해요. 지금까지는 이런 단점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신제품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의 과거 제품과 바뀐 제품을 비교하면서 광고를 하게 되면 그것도 비교 광고죠. 그러면 이제 그건 누가 뭐라 그러지 않죠. 자기 것끼리 비교하니까. 요즘 많이 쓰는 광고 전략을 할 수 있고요. 폭스바겐 뉴비틀즈 런칭 광고도 보게 되면 당시에 이제 고객들 30대나 50대 그 고객들이 비틀즈의 축에 비틀즈가 이제 중간에 이제 그 추억을 많이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걸 가지고 비틀즈라는 이름으로 나온 폭스바겐 광고 요거 딱 찍은 예쁜 광고거든. 요거를 광고해서 이제 고객들이 이 작지만 비틀즈의 강력한 유행과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다. 뭐 그런 메시지에서 대박이 났던 그런 광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포지셔닝 맵 작전 원리는 여러분도 이제 포지셔닝 맵을 실제로 작성해보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될 텐데 포지셔닝 맵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기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가 지각하고 있는 소비자가 인식하고 있는 심리적인 지각 상태 그걸 근거로 해서 고급감의 정도 내용 따뜻하거나 차가움의 정도 경중감의 정도 세련되는 정도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건데 주로 이제 자사 브랜드와 경쟁 브랜드 서로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게 포지셔닝 맵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정책을 수립하거나 광고 포지셔닝 전략을 수립하는데 아주 요긴하게 쓰게 되고요. 포지셔닝 소비자 시장에서 상품과 연령, 성별, 속성에 관련 위치 이것도 찾아보고요. 그다음에 생활 관련 위치, 다른 회사 경쟁 제품과의 관계 이런 것도 중심으로 배치를 하게 되는데 보게 되면 이렇게 좌우로 상하로 해서 서로 반대되는 요소를 찾는 이 제품과 관계되는 요소를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 이 제품이 주는 이미지가 따뜻한 이미지, 차가운 이미지가 있다 그러면 여름에는 차가운 이미지가 좋겠죠. 겨울 따뜻한 이미지가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겨울 제품은 이쪽으로 갈 거고요. 여름 제품 이쪽으로 가겠죠. 그다음에 제품이 부드러운가 딱딱한가. 소미불 같은 거는 위로 올라가겠죠. 딱딱한 어떤 책상 같은 거 이런 거는 밑으로 내려가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포지셔닝 맵을 만들어 놓고 이 경쟁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쭉 같이 어느 위치에 들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자, 경쟁에서 제품은 굉장히 이미지가 차갑고 딱딱하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 조금 덜 딱딱하고 차가운 이미지가. 이건 보통이지, 보통. 이 정도는 보통인데 차가운 이미지가 여기다. 근데 뭐 차갑지 따뜻하냐고 보통이 되면 여기 정도. 이거는 딱딱한데 차가운 거는 살짝 이건 뭐예요? 부드럽고 따뜻한 이미지. 그래서 우리 제품은 여기다가 진열시키면 얘들과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 우리만의 독특한 시장이 되는 거지. 이 포지셔닝 맵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제품을 새롭게 리런칭할 때 이렇게 바꿔주는 거지. 이게 바로 리포지셔닝, 다시 포지셔닝.
기존에 있던 시장이 여기에 잔뜩 몰려서 싸우고 있는데, 아, 이러니까 시장이 안 되겠다. 그럼 우리가 새로운 제품을 바꿔야 되겠다. 제품의 이미지를 부드럽게, 제품의 이미지를 따뜻하게, 좀 더, 어때요? 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제품을 리모델링해서 바꿔서 이쪽으로 치고 나가게 되면 이 시장을 포기하고 이렇게 가는데, 고객이 이쪽을 원하지 않으면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고객이 이런 게 원하는 게 있다라는 걸 찾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포지셔닝 맵 작성 요령이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비슷하죠? 보세요. 요런 여기 있는 시장은 여기로 옮겼다. 포지션이죠. 비비드한지 덜한지, 소프트한지 하드한지 이렇게. 요런 거는 뭘로 이렇게 정하냐? 각자 여러분 제품의 특성 가지고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소프트한지 하드한지, 보수적인지 진보적.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빈 공간을 찾아서 가는 게 포지셔닝 포지셔닝 전략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4개로 하는 게 보편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요 과제로 제가 안내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꿀떡 아이스크림 꿀떡바인데, 꿀떡바 이거 제가 임의로 전 이름이 꿀떡바가 여러분들 임의로 하시면 돼요. 요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 아이스크림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이스크림 매장이라든가 인터넷에 가면 다양한 아이스크림 있죠. 그 아이스크림들 전부 다 어느 위치에 되는가를 한번 여러분이 배치를 해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이 시고 달다, 뭐 아니면 부드럽고 딱딱하다, 뭐 이런 거 이렇게 해놓고, 아이스크림들이 주로 딱딱한데 단맛이더라 그러면 이렇게 이쪽에 몰리겠지. 그죠? 신맛이더라 이쪽으로 몰리겠죠. 그러면 우리 거는, 자, 이 꿀떡바는 어디로 만들까? 이쪽을 만들 것인가? 이렇게 먼저 경쟁 회사들, 다른 제품들 아이스크림에 이 포지셔닝 맵을 잔뜩 찾아서 배치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 거를 배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돼.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산삼 한방차라는 걸 했는데, 콜라나 커피나 음료수를 쭉 배치를 하고 마시는 거.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산삼 한방차는 어느 위치에 놓을까? 오늘 배치하는 거고, 이거는 버진 핑크라고 하는 여성용 스포츠카인데, 그러면 여러 가지 차들이 있죠. 승용차뿐만 아니라 뭐 화물차, 뭐 트럼프 등 덤프트럭 하듯이 다 차들 쭉 진행해보고, 그러면 여성 전용차는 어디로 가면 될까? 여기 이름 잘 잡으시고. 아시겠죠? 다음에 여기는 새롭게 타격하는 전동 칫솔, AR 칫솔이라는 건데, 또 기존에 있는 칫솔 상품들 한번 배치해놓고 우리 AR 칫솔을 배치 한번 해보시고. 아시겠죠? 이렇게. 자, 이제 두 가지만 여러분 전략을 설명하고 나면 이제 설명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SMP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SMP 전략은 싱글 마인디드 프로포지션이라는 이름으로 말하는 SMP 전략인데, 이거는 사치앤사치사에서 주장하는 단순화 전략이에요. 단순화 전략의 얘기는 싱글 메시지, 단일 메시지로 광고해라. 모든 광고는 단일 메시지만 갖고 전달하라. 이말 저말 하지 말아라. 이거는 어쩌면 USB 전략보다 더 강력하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지향적인 크리티컬 전략이고, 컨셉트를 광고 전반에 톤앤 무드 쪽으로 강력하게 조정하는. 그러니까 컨셉 딱 정하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소비자의 마음속에 하나의 가치를 집중적으로 약속하는 단순화 전략이 SMP 전략.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SMP 전략 잊지 마세요. 여러 할 말이 많은 광고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 고객이 아무것도 들어주죠. 하나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말하는 연습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이 SMP 전략이에요. 그래서 자사 브랜드만이 갖고 있는 탁월한 요소를 찾아서 하나를 찾아서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 만약에 두 개가 있다면 두 개 하나를 묶을 수 있어요. 묶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따로 분리시켜. 따로따로 광고를. 그래서 그렇게 우리 브랜드를 선택하도록 하면은 심리적, 물리적 제한, 여러 가지 장점을 하나로 집약해서 소비자들이 구분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매출 전략하는 것. 이것이 SMP 전략입니다. SMP 전략은 강력한 한 가지를 소비자에게 약속하는 거라고 그랬고요. 두 가지 이상의 약속이면 하나로 그룹핑 시키라고 그랬고요. 특별한 사람을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것이고,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선택할 것은 분명하게 선택해서 공격하는, 집중 공격하는. 물리적인 속도뿐 아니라 심리적인 속성, 제품 이미지, 이 모든 것 중 다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 어떤 것든지 자랑할 만한 한 가지를 선택해서 밀고 가는 게 S&P 전략이다. 코닥 필름의 칼라는 코닥 이라는 광고가 있었어요. 할 말은 많잖아요. 근데 그냥 아무 말 안 해. 칼라는 코닥, 색은 코닥. 이 한마디로 광고 계속해서 그때 굉장히 시장을 지배했던 그런 광고 중에 하나. 그래서 천년의 맛 광고, 풀무원의 옹고집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옹고집이라는 말 하나만 가지고 풀무원에 나온 제품 전체를 광고했죠. 우리는 고집이 있습니다. 어떤 고집일까요? 최고의 고집. 소비자를 위한다는 고집. 이런 것도 있다는 말로 주장해서 쓰고 했던. 그래서 그렇게 하나의 딱 포커스를 찾아서 광고에 이용하는 것을 S&P 전략이라고 합니다. 광고 전체의 톤이나 분위기로 강력히 조장하고 이미지가 소비자 마음에 명쾌하게 들려되도록 하는 컨셉. 이게 바로 S&P다. 이제 마지막으로 F12 그리드 모델을 설명할 거예요. F12 그리드 모델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이런 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제품을 앉혀보고 여기서 광고의 컨셉을 찾는 건데, 보시면 이 세로 칸에 왼쪽은 이성적인 제품, 오른쪽은 감성적인 제품, 또 고객도 이성적인 고객, 감성적으로 이렇게 배치시키는 거고요. 위아래로 나눠서 위는 높은 관여도, 밑에는 낮은 관여도인데, 이 관여도란 말은 주로 제품이 비쌀 때는 관여도가 높고요. 제품이 저렴할 때는 관여도가 낮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아마 높은 관여도라는 건 비싼 상품, 아주 고가 상품, 고급 상품 이런 거고요. 낮은 관여도는 여기는 저급, 일반 생활용품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성적인 제품이면서 높은 관여도를 가진 것은 제1범주 이렇게 말하고요. 그다음에 높은 관여도 가지고 있으면서 감성적인 제품은 2범주 이렇게 말하고, 낮은 관여도에다가 이성적인 제품은 3범주고요. 낮은 관여도와 감성적인 제품은 4범주 이렇게 말하는데, 1범주는 높은 관여도가 비싸면서 이성적으로 따져서 사는 제품이니까 이건 자동차 이런 거, 가구, 카메라, 보험, 신제품, 집 이런 것도 여기 포함되죠. 그래서 굉장히 정보와 지식을 따져서 분석해서 사는 이런 것들이 1범주에 해당되고요. 또 먼저 인지 따져서 느낌이 오면 구매하는 이런 방식이 제1범주예요. 이거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제1범주는 생각하는 사람, 주로 많이 따지는 사람, 고민하고 막 분석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쪽 제품들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줍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매체를 보게 되면 신문, 인터넷 정보를 많이 주어서 따져보고 분석해보도록 만드는, 이게 바로 1범주고요. 2범주는 높은 관여도에다 감성적인 거, 이런 거, 화장품, 보석, 뭐 향수, 오토바이, 뭐 이런 거, 패션 이런 것들이 다 2범주. 이 느끼는 사람, 정서적, 감정적 모드. 이건 일단 먼저 느끼고 다음에 괜찮네 그럼 구매하는 이런 스타일. 일단 먼저 느껴서 딱 시선을 끌고 그 다음에 따져서 사는 거. 이거 일단 따지고 막 먼저 정보를 받고 난 다음에 느낌이 있으면 구매. 다르죠. 이렇게 저희가 3범주는 낮은 관여도의 이성적인 제품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식품, 의약품. 이거 굉장히 어때요? 위생 문제에 대한 거, 건강 문제 이런 게 관계되니까 굉장히 어때요? 이성적으로 따져서 볼 때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낮은 가격. 그래서 주로 이런 것들은 이렇게 갑니다. 먼저 일단 사서 쭉 먹어보거나 하면서 깨닫고 난 다음에 나중에 좋네 나쁘네 느끼는 이 방식. 그래서 이거는 행동하는 사람. 일단 행동, 구매. 행동. 이거는 요거는 모방하는 사람이고 행동하는 사람이고, 남이 하면 그냥 따라가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리고는 습관 형성이 모델이고, 이 광고들은 주로 어때요? 일단 행동하는 사람들이니까 세일 광고라든가 행사 광고 같은 이런 거 하게 되면 바로 구매할 확률이 높거든요. 사범주는 담배, 맥주, 캔디, 패스 이런 건데 거의 뭐 습관적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방을 하니까 구매하고 느낌, 인증, 자아 만족형 모델 사범주입니다. 요거를 F12 그리드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제품이 들어간 제품이다 내가 광고할게 그러면 어때요? 정보를 전달하는 광고를 해야 되겠죠. USB 제작 광고 여기 있거든요. 이거는 주로 신문 광고라든가 다음에 인터넷 광고 이런 쪽이 매체가 주로 되어 있고요. 이쪽은 잡지 광고라든가 텔레비전 광고 이런 쪽이 되어 있고요.
자, 이거는 무슨 그 매장 현장에서 원 플러스 원 뭐 이런 광고들, 이벤트 광고들 방향이 되게 효과적이고요. 이거는 어떤 뭐 행사표 같은 거 요즘에 엄청 좋아하는 그런 보게 되면 일범주는 다시 나와 일범주 많은 정보를 필요하는 제품이고요. 자동차 이런 것들이고요. 제품 특성, 가격, 용도를 알려야 하는 그런 광고고 인지 감정 행동입니다. 주로 이 상품 정보를 전달하는 입증식 광고 아주 효과적이고요. 긴 카피의 형식이 매우 좋고 꼼꼼하게 어떤 정보를 따지고 읽는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효과적이고 제1범주 고관여 이성 광고. 2범주는 고관여 감성 광고인데요. 그럼 관여도는 높지만 구체적인 정보보다는 태도, 어떤 감성 이런 게 영향을 받는 건데 개인의 자부심이 굉장히 중요하고 긍지가 중요하고 주로 보석, 화장품, 의향 이런 쪽. 그래서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은 감정, 인지, 행동 형태로 가게 되고요. 감각적이고 임팩트가 있는 크리에이티브. 인쇄 매체의 큰 지면과 이미지 중심의 전파고 주로 이거는 포스터라든가 잡지 광고, 텔레비전 광고 이게 이범주에 주로 많이 해당합니다. 3범주는 이제 저간의 이성인데 사고의 관계는 아주 낮고 편하고 습관적인 구매가 이루어지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제품 정보는 찾으라고요. 주로 대부분 생활용품, 뭐 식품, 의약품 이런 것들이고요. 상표 충성도와 습관을 형성한 그런 제품. 그리고 수용 가능한 상표를 마음에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먼저 행동하고 인지하고 감정하는 사람인데 쿠폰 광고, 무료 샘플 광고, 원 플러스 원 광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적인 영향을 발휘하는 게 3번 저간여 있습니다. 요구되는 것은 제품에 대한 상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4범주인데요. 이거는요, 저간형 감성이고요. 개인적인 기호를 만족시키는 제품, 담배, 술, 사탕, 영화 이런 게 개인적인 기호, 개인이 자기가 어떤 이용하고 선호하는 제품이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4범주는. 이 범주에 자리 잡은 제품은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구매 결정에 깊이 관여되죠. 아니 그냥 가게 가면 뭐 주세요 하고 바로 술 뭐 건복주 주세요. 아니면 진로 뭐 주세요 하고 딱 뭐 빨간 뚜껑 주세요.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 다 자기가 이미 구매하고 있는 상품이 다 결정되어 있는 경우가 제 상품들가 많다. 그리고 구매 행동은 행동, 감정, 인식. 관심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기보다는 크리에이티브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주의를 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보드, 구매 시장 광고, 신문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FCB 그리드 모델과 크리에이티브 전략은 소비자의 심리를 파고드는 사고의 틀을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FCB 그리드 모델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 광고의 방향을 정하기 굉장히 중요한 큰 물결의 컨셉을 설정해주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자, 요거 제가 한번 더 정리해 본 거예요. 1범주는 그죠? 자동차, 집, 가구, 식료품, 인지, 감정, 행동. 2범주는 감정, 인지, 행동. 그죠? 관여도 높지만 실질적인 느낌이 중요하고 보석, 기능성, 화장품. 다음에 3범주는 저간여 이성, 행동, 인지, 감정. 관여도는 아주 낮고 편하고 습관적인 구매가 이루어지고 생활용품과 식품과 이런 기능이 필요합니다. 제3범주는 담배, 술, 사탕 같은 개인의 기호를 만족시켜주는 것들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수업되고 나서 마치고 이제는 이 비주얼을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PC 그리드 제품을 이렇게 분석하고 배치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샘플로 직접 이렇게 배치를 해봤어요. 다양한 제품, 우리 주변 생활용품에 있는 제품들 중에서 감성이고 저렴한 것 쪽은 쪽인 걸쭉 이렇게 나와. 그래서 제가 담배, 감성기품들이죠. 탄산음료 한 요만큼 사면 될 것 같아요. 분수건 이런 것들은 다 감성적이면서 좋아요. 이제 올라갈수록 감성도 이성도 아니고 그냥 보편적인 저간여도 고간여도 보편적인 적당한 금액 이런 거. 근데 이리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따지게 되고 그러니까 냉장고 비싼 거. 그죠? 그래서 쭉 제가 배치해봤어요. 여러분도 이런 거 한번 해보시고 다음에 카메라 한번 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한번 해봤어요. 카메라도 뭐 이런 카메라부터 이거는 군용 카메라 아니면 뭐 건설용 카메라까지 이렇게 쫙 제일 비싼 금속과 얘기대로 이 진열했더니 어린이용 카메라부터 보편적으로 일반 가정용 카메라 그리고 전문가용 카메라 이건 아예 그냥 고급 군사용
건설용 가면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해봤고요. 요것처럼 여러분들 여기다가 해본데 국내외 자동차 브랜드인들 중심으로 여러분 배치를 한번 해보세요. 자동차라는 얘기는 꼭 승용차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화물차도 해당되고요. 덤프트도 해당되고 하여튼 차 타는 것도 어린이 장난감도 해당돼요. 그래서 배치를 한번 해서 장난감부터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배치해보면 왜 이쪽으로 오는 것도 있고 이쪽으로 여러분들 그거는 그림을 안 붙여도 되고요. 예, 제목만 이렇게 이름만 쓰고 점만 딱 찍어주고 이게 이름만 써도 되는데 뭐 굳이 샘플들을 붙이고 싶으면 붙여도 좋아요. 여러분 편한 데 하세요. 이름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 이것도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파트터 수업을 다 끝냈어요. 여러분 수고 많았고 다음 주는 우리 여러분들 중간고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